자, 이어서 갈까요? 네, 중세 사회 파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려운 부분은 없어요. 아셨죠? 자, 310페이지 고려의 중세 사회 파트 보겠습니다. 자, 310페이지 쭉 한번 내려가 볼까요? 대가족 중심 사회였다. 체크. 성씨 일반화 별표. 누구나 성씨를 갖게 되었다. 귀족에서 평민에 이르기까지. 그 다음에 국가 공로자에게도 내려주기도 하였고, 주민 스스로 중국성을 받아쓰기도 하였다. 봉간제 시행됐다. 여러분 봉간 정도 다 알고 계시겠죠? 뭐 경주 최씨, 뭐 밀양 박씨, 그죠? 예, 이런 식의 봉간제가 완료됐다. 그 다음에 신분제도, 예, 양천제 밑줄 그을까요? 예, 양천제. 고려시대는 법제적으로 양천제이다. 양천제이다. 양이가 천민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귀족의 유형. 예, 귀족은 왕족과 5% 이상의 고위 관료를 지칭하는 단어이다. 그 다음에 문벌 귀족들 특징 볼까요? 과거나 음소를 통해서 관직을 독점했다. 경제, 공업전의 밑줄. 공업전을 지급받았다. 사회, 중첩된 혼인관계를 통해서 권력을 장악했다. 그 다음에 거주, 주로 개경에서 사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 그들은 죄를 지은 자가 있으면 형벌로 기양을 보내기도 했다. 기양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고려를 지칭하는 겁니다. 기양이라는 말은 낙창을 했다는 뜻이 되는 거고요. 또 다르게 표현하면 중앙 관료들은 거의 대부분 개경에 살잖아요. 그죠? 개경에 살았던 특권을 내려놔야 된다는 뜻이에요. 특권을 내려놔야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낙창의 의미죠. 즉 기양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점차 이제 기양이라는 단어로 바뀌죠. 기양. 이건 이제 유배를 보내는 것들이죠. 예. 기향과 기양은 좀 다른 용어로 쓰일 수 있다. 하여튼 기향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고려시대를 지칭하겠구나 정도로 우리가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대표적 문벌귀족은 경원리씨, 특히 이자경 같은 사람들이죠. 이들이 왕실의 애측에 대해서 80년간 권력을 독점했다. 나머지 뭐 경주 최씨, 그 다음에 경주 김씨, 파평융씨 같은 성들이 있다. 이들은 무신정변 때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검문세족들 볼까요? 검문세족. 경제 대규모 농장을 소유하였다. 외교 부분 친원적 성격을 띠었다. 밑줄만 그시면 돼요. 어려운 거 없으니까. 그 다음에 오른쪽 제일 하단 보면 신진사대부. 대표는 무신정권 이래 이규보, 최자 같은 지방 향리들이 과거 체모를 통해서 중앙정계로 진출한 세력들. 최씨정권과 결탁하였고 이들은 학문적으로 바탕으로 행정관료라는 뜻에서 사대부라는 명칭을 썼다. 사대부 밑줄 쓰죠. 행정관료라는 뜻에서 고위 관료들 지칭한 뜻을 쓰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313쪽 보겠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중소지주였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어려움이 없는 층들이다 보니까 부패를 하지 않아도 되는 세대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들은 친명 정책을 펼쳤다. 명나라와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정책을 펼쳤다. 사상 성리학을 수용하여 학문적 기반을 삼았다. 성리학 밑줄 그시죠. 성리학, 주의가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이제 춘추 전국시대 공자가 만들었던 걸 보통 유학이라고 그러죠. 그죠? 유학을 자기만의 독특 해석 방법을 통하고 나머지를 막 더하는 거예요. 우주도 더하고 기타 막 이런 것도 막 더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만든 게 성리학이란 말이에요. 성리학으로 수용하여 학문적 기반으로 삼았다. 그 다음에 중류계층 보겠습니다. 중류계층 313페이지 보면 중류계층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요즘 시험 트렌드는 이렇습니다. 거의 예전에 뭐 지배계층을 중심으로 정치, 경제 파트가 중심이 됐다면 요즘에는 중류층하고 그 다음에 저 밑에 있는 노비계층까지 출제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고려라는 나라는 그네들만에 의해서 끌고 나간 게 아니라 이러한 사람들의 존재도 있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한 것들이에요. 주로 시험에 요즘 잘 나오는 게 중류야. 이게 트렌드가 됐어요.
여기 별표를 한 5개 할까요? 네. 중류층 봐보시죠. 자, 313페이지 중요한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유형, 잠유 또는 설이라고 합니다. 네, 중앙관청의 실무죠. 네, 중앙관청의 하위직 공무원들을 얘기합니다. 네, 중앙관청의 하위직 실무를 담당했던 사람들을 잠유 또는 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로 친다면 지금 우리 국가직 공무원 중에 강화문에 중앙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어요. 하위직 근무원들이 있다고요. 그들을 지칭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반, 궁중실무 관리로 궁궐에 숙직하고 국왕의 시중을 들며 왕명을 받드는 일을 하였다. 남반입니다. 남반입니다. 향리, 지방에 있는 지방관 밑에 육방 제도를 가지고 있죠. 중앙에 육조가 있고 지방에 육방이 있죠. 이 사람들을 육방 행정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을 향리라고 하죠. 이해가 잘 안 가는 경우가 있겠죠. 도대체 향리가 뭔지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걸 예를 들었으면 되게 이해를 잘 들을 수 있을 거예요. 혹시 우리 국어 시간에, 고등학교 시간에 춘향전을 우리 한 번쯤 다 이렇게 읽고 들어봤을 거예요. 이때 남원의 변사또가 새롭게 이렇게 부임하죠. 근데 남원골에 되게 이쁜 여인이 하나 있다고 소문나 있죠. 그게 춘향이죠. 춘향을 변사또가 누구에게 이방을 시키죠. 당장에 춘향을 당장에 압송해라 이렇게 잡아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이방이 어떻게 해요? 네 하고 가서 알겠습니다 하고 춘향을 잡아오잖아요. 이때 이방 같은 사람들을 뭐라 불러요? 향리라 불러요. 이방, 예방, 호방 이런 식으로 공방 이렇게 육방이 있다고. 그러니까 중앙에 육조가 있다면 삼성육부에 6명의 장관이 있다면 지방에 원님 고을 지방관 밑에 육방이 있다. 이 사람들이 향리라 부른다. 네, 이 사람들이 향리라 부른다. 대신 고려의 향리는 어떻게 했어요? 월급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다고. 이걸 뭐라 불러요? 예역전이라 한다고. 조선의 향리도 월급이 있냐고 물어본다고. 조선의 향리 월급을 주지 않았어요. 월급을 주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공무원 시험 합격이 되면 향리가 되는 거거든. 제가 수업 시간에 가끔 얘기하거든. 향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비 향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고려의 향리가 되시겠어요? 조선의 향리가 되시겠어요? 여러분 판단해. 전선이 고려의 향리가 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월급 받을 수 있어요.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열심히 근무하고 당연히 월급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지. 조선의 향리는 별 볼 일 없으니까 나는 거부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지. 근데 조선의 향리는 문제는 가족의 생계를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죠?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월급은 나오지 않는 이상 어떻게 유지할 수 있어요? 이거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야.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지.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지. 그죠? 월급을 주지하고 일을 시키고, 그 다음에 권한은 줬다는 거야. 그 권한을 이용해서 어떻게, 내가 내 먹을 거리를, 우리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거리를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야 돼. 당연히 어떻게, 부정부패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 군반, 직업군인으로 하급장교 역할을 하였다. 군반, 직업군인으로 하급장교 역할을 하였다. 군반이라고 합니다. 군반시족 이런 표현도 쓰죠. 계속 이건 세습이 돼요. 세습. 다음 페이지를 또 넘겨보겠습니다. 영리. 리자는 관리 리자예요. 지방의 역을 관리하였다. 지방의 역을. 그러니까 A라는 수도에서, 그죠? 개경에서 오늘날에 서울까지 올라치면 중간에 역이 있을 수 있다는 거. 하룻밤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되고, 그죠? 공무원들이 공문서를 전달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는 게 역입니다. 영리. 거기서 일하는 공무원들이다. 거기에 먹고 살 수는 뭐가 처전이 마련될 거 아니야. 거기에 토지가 지급되죠. 그 토지를 뭐라 부른다고요? 역둔전이라 한다고. 역둔전이라고. 군인이 먹고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든 게 뭐라고 한다고요? 합쳐서 뭐라고 하죠? 통상 둔전이 지급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만든 게 둔전들이겠죠. 그 다음에 향리의 종류를 볼까요? 향리의 종류. 향리 종류 부분에 요거 이제 좀 난이도가 올라가요. 이렇게 별표를 한 3개
요즘 시험 트렌드가 이렇게 합니다.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상층향리와 하층향리. 볼까요? 상층향리. 호족 출신의 향리를 지칭하며 이들은 호장, 부호장을 대대로 배출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지배층 말단 행정 실무를 총괄하였고 이들은 서로 통혼관계, 과거 시험에 있어서 문벌 귀족에 비해 차등이 없었다. 이러한 점이 하위층의 향리와 구별되었다. 하층향, 지방의 말단 행정 조직, 백성을 직접 상대해 조세 공납, 역의 수치, 간단한 소송 처리를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과거 시험을 통해서 중앙 정계에 진출할 수 있었다. 자, 봐봐. 성종 때 12목의 지방간이 파견됐지. 그지? 근데 성종 때 지방간이 파견되기 전까지의 제도가 호장과 부호장이라는 게 있었지. 호장과 부호장들은 지방간 밑으로 들어가서 향리 역할로 변질되었다. 되게 억울하잖아. 고려가 건국하고 난 다음에 얘네들이 예우했죠. 대우해줬죠. 성종도 지방간이 파견되면 예우 사라져버렸지. 그래서 현종 때 이 사람들이 예우할 목적을 만든 게 뭐예요? 과거 시험 볼 수 있는 기회를 줬잖아요. 뭐예요? 주현, 공, 거, 법이었다고요. 그래서 얘들 공부 열심히 해서 중앙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이 사람들을 우리는 상층향리라 불러요. 상층향리라 불러요. 그러니까 향리는 모두 다 과거 시험을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상층향리만 볼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되게 좋은 내용이 들어가 있죠. 지방의 말단 하층향리란 말단 조직으로 백성들을 향해서 조세 징수, 세금을 거둬들여야 되겠죠. 조세 징수, 공납, 그 다음에 역을 수치, 노동력 수치, 간단한 소송에 관련된 부분. 요애들이 훗날 조선시대에 향리로 발전된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진출했잖아요. 얘들은 신진사득의 뿌리가 되는 거죠. 우리 신진사들은 고려 말에 권력층이 됐고, 그리고 얘네들은 훗날 조선을 건국하는 세력이 되었다. 조선 건국을 주도하는 세력이 되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누가 있으면 대표적인 인물이? 삼봉? 네. 정도전 하나 알아줬으면 좋겠다. 삼봉 정도전 같은 사람들이 가장 대표적인 세력이었다. 되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아셨죠? 네, 상층향리와 하층향리에 대한 부분. 네. 이 시간 때 가장 중요한 점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다음에 양민. 자, 첫 번째. 농민이라고 있죠? 백정되어 있습니다. 네, 대다수의 농민들을 우리는 백정이라고 합니다. 백정이란 말은 내가 국가로부터 녹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신백자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야. 네, 정자란 말 노동이죠. 아무것도 없는 내 노동의 가치를 통해서 내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이야. 농민을 지칭합니다. 자, 여기 볼까요? 자기 소유의 민전을 경작할 수 있습니다. 또는 다른 사람의 토지도 소작할 수 있습니다. 이걸 전호라고도 하죠. 그래서 고려라는 나라는 지주전호제가 존재하는 나라죠. 전호는 소작농을 지칭하는 말이죠. 아주 기초적인 단어입니다. 근데 내 땅이 이 정도밖에 없다고, 그죠? A라는 사람 땅이 이 정도. 근데 우리 가족이 10명이야. 이 땅에서 소출되는 양 가지고 우리 10명의 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이런 사람들을 보통 자작농이라 불러. 자작농. 그래서 지주로부터 이 정도의 땅을 더 빌려서 경작할 수 있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생산량의 2분의 1을 갖다가 지주에게 넘긴다고. 2분의 1을. 그리고 나머지 2분의 1은 본인이 가져갈 수 있다고. 이런 제도를 뭐라고 하죠? 경작 반수제라고 불러요. 또 이런 사람들, 여기 A라는 땅과 B라는 땅을 동시에 같이 경작하죠. 이걸 자소장농이라고 칭해요. 자소장농을 칭합니다. 자장농과 소장농이 합성화가 되겠죠. 자소장농이라고 칭합니다. 아시죠? 생산량의 2분의 1 지주가 가져가고 그 다음에 생산량의 2분의 1 본인이 가져가는 이런 제도를 뭐란다? 병작반수제. 지주는 땅 주인을 내고 그 다음에 땅이 부족한 사람이 땅을 빌려주는 제도, 이걸 지주전호제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병작 반수지에서 2분의 1을 주기로 약속했잖아. 근데 통상 봐봐. 이 땅에서 10석의 쌀이 통상 생산된다 해봐. 그럼 지주가 가져갈 수 있는 양은 5석이지. 소작농이 가져갈 양은 5석이지. 반반이니까. 근데 농사가 뭐 태풍이다, 병충해다 해서 수확량이 확 떨어질 수도 있겠지.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한 8석 정도밖에 생산되지 않을 수밖에 없을 수도 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5석을 줘야하는 얘기야. 근데 4석밖에 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건 약속을 어긴 거잖아. 이 땅을 빼앗긴다고. A라는 땅을 빼앗긴다고. 누구에게? 지주에게. 이해가셨나요? 그래서 요 제도가 지주전호제, 병작반수제 이런 제도가 결과적으로 고려한 나라를 멍들게 만들었어요. 민심이 떠나가게 된 계기가 됐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조세 공납력이 부과되었다. 법제적으로 과거 응시 제한이 없었다. 네, 고 밑줄 긋고 별표. 이건 조선과 고려 공통점. 네, 양일 이상의 신분이 누구나 고려 조선의 농민들은 과거 시험 응시가 가능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농사지어야 되기 때문에 과거 시험은 실질적으로 볼 수가 없었겠죠. 이건 조선시대 후기 19세기 가면 농민들이 과거 시험의 합격자의 70% 이상을 차지하게 됐어요. 네. 아빠가 돈을 잘 벌기 때문에 아들은 농사시키고 싶지 않아요. 아들은 과거 시험 준비해서 공부 빡세게 해서 과거 시험 합격시키고 싶어요. 이때 유명한 이제 그때도 우리 공무원 학원에는 강사들 일타 강사가 존재했어요. 그럼 과외를 막 붙이는 거야. 과외 붙여가지고 야 이번 문제 이렇게 나왔으니까 내년 이렇게 나올 거야. 변형도 시키고 여러 가지 패턴에 맞는 공부를 시켜준다고. 우리 공무원 학원에서 하는 방식을 하게 된다고. 그 결과 되게 합격률이 높아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 결과 사회 문제가 발생되었다. 사회 문제가 발생됐다. 아이러니하죠. 사회 문제가 발생되기도 했다. 아무 이상이 없어야 돼. 정상적인. 그 다음에 특수행정구역, 향소, 부곡인. 계속했던 내용들이죠. 그 향소, 부곡인. 뭐 전쟁의 포로라든가 아니면 영모에 관련된 자들 죽일 수 없는 상황이 된 사람은 전부 다 특수한 행정구에 가다 놓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향과 부곡은 주로 농업에 종사하고 하는 거고, 소는 특수한 물건들을 만드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제약 볼까요? 신분상 양인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게 단어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지칭했을 때? 신량역천이다 이런 용어를 쓰죠. 이 사람들 신분은 양인이에요. 근데 하는 역할은 천한 일을 하였다. 신량역천이라는 단어를 쓰죠. 계속 가볼까요? 자, 일반 양인에 비해서 더 많은 세금을 냈다. 조세 양이 훨씬 더 많이 냈다는 거야.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었겠죠. 거주는 소속 집단 내로 제한되어 다른 지역으로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다. 거주 이전의 자유가 제한되었다.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시험도 불가하다. 과거시험 응시도 불가하다. 충분히 양인이기 때문에 가능해야 되잖아요. 법제적으로. 근데 이게 불가능하다. 국자감은 입학 불가능하다. 국립대학이 국자감이죠. 대학 갈 수 없다는 거야. 그 다음에 승려. 승려가 되는 것도 될 수 없다. 엄청난 대우가 안 좋아졌죠. 자, 이런 신분적 이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향소부곡인이었던 뜻. 이게 나중에 터지죠. 정중부가 권력을 잡았던 시기에, 그죠? 정중부가 권력을 잡았던 시기에 공주 명학소에서, 그죠? 망이망소의 난이 발생하죠. 불평불만이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공주 명학소에 나올 때 정중부들은 진압하지는 않았습니다. 달랬습니다. 그 사람들을 충수년으로 주 9년의 정상적인 마을을 승격시켜줬다. 이렇게. 시험에 되게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향수부고할 때 가장 잘 나오는 것 어느 시기냐? 정중부. 어떻게 했느냐? 일반 양인으로 승격시켜줬다. 그 다음에 셋째, 무신정권기 망이망소에 난 이후에 점차 줄어들기 시작하였고 조선 초기에 면의제가 정착되면서 완전히 소멸되었다. 네.
조선시대가 되면 소멸되죠. 소멸됐다는 얘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양인의 숫자가 증가됐다는 뜻이 되는 거지. 증가됐다는 얘기는 뭐가 될까요? 나라 입장은 군역자와 요역자가 군대 가는 사람과 요역자가 증가됐고 세금을 내는 사람도 증가됐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어떻게 훨씬 더 이익이죠. 그리고 고려와 조선은 다르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다. 누가? 조선이라는 나라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소멸되는 부분은 장점이 더 많았다. 단점보다는. 사회적인 이해감을 가져가는 것보다는 사회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고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경제적 구분 중에 하나 이런 게 있습니다. 정호, 신량, 역천 뭐 이런 사람들 쭉 구성되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기서 경제적 구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나 대체적으로 경제적 구분이 견해가 이렇습니다. 정호와 백정호가 있습니다. 정호, 경제적으로 안정된 부유층으로 국가에 대한 일정한 직역을 부담하였으며 직역의 대가로 국가의 토지를 받고 중앙 관료로 진출하기도 하였습니다. 백정호, 일반 백성을 일컫는 말로 대다수 농민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천민. 자, 노비 종류 보겠습니다. 노비 종류 부분에 이렇게 별표 하나 할까요? 네, 노비 종류. 노비 종류. 공노비와 사노비를 나뉜다. 공노비는 또다시 이벽, 그 다음에 애거노비다. 이벽은 궁중과 중앙간청에서 또는 지방간에 소속되어 자백에 종사하면서 급료를 받는 사람들이다. 이벽노비. 공노비 중에서도 이벽노비가 있다. 핵심은 급료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관청이 일한 만큼, 그죠? 그 다음에 애거노비 볼까요? 애거노비 납공이란 말이죠. 공이란 건 바친다는 뜻이죠. 지방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였고 농작물 때 얻은 수익 중 일부를 갖다가 신공으로 바쳐야 됐습니다. 애거노비 신공을 정부에다 바쳐야 된다는 뜻이에요. 산업이 볼까요? 설건업이 기족이나 사원에 직접 부리는 노비, 주인집에 살는 사람들, 주인집에 기거한 사람들, 그 다음에 애건업이는 꼭 같아요. 낙공업이라고 한다. 밖에 기거했다. 바깥에자 기거할 것자. 주인과 따로 살면서 농사에 종사하였고 국가에 대한 의무 없이 매년 주인에게 신공을 바쳐야 했다. 누구에게? 여기는 주인에게. 구분하면 되는 거야. 독립된 가정을 이뤘다. 그리고 토지, 가옥, 재산을 가졌다. 가장 유리하죠, 지금. 토지, 가옥, 재산을 가졌다. 하면 여기 빠져있지만, 노비가 노비를 소유할 수도 있어요. 심한 같은 경우. 모두 다 그렇진 않지만, 부분적으로. 경제적으로 양인 백정과 거의 유사했다. 별 차이가 없었다. 이거예요. 구분하시면 돼요. 자, 이거 하나 볼까요? 조선 영조 때 노비 공간법이라는 게 하나 만들어집니다. 노비 공간법이라는 게 나타납니다.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볼까요? 그 노비들에 대한 공적으로 내는 납부 금액이 감소시켜주는 법을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봐봐요. 국가 군거래 입영 노비 숫자가 많다는 얘기는 나라가 잘 나가는 것도 있겠지만 급료 지출이 되게 많아졌다는 뜻이에요. 그럼 국가 예산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뜻이에요. 그럼 나라 경제가 좋을 때는 문제가 없어요. 잘 나갈 때는. 근데 나라 경제가 급속하게 안 좋아지는 상황이 발생되면 어떻게 될까요? 궁궐에서 유지할 수 있는 비용이 너무 많아지는 거지. 고정적인 지출 비용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입영 노비들을 갖다가 애거 노비를 대거 방출 보내는 거예요. 조선시대 얘기하는 거야. 왜냐면 이 제도는 조선과 똑같이 적용된단 말이야. 조선시대 특이한 제도가 등장하기도 설명하는 거야. 이때 한번 설명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얘들을 애거 노비로 바꿔버린다. 이렇게. 즉
하루아침 이벽에서 액어로 바뀌는 거야. 액어가 좋은 듯 하면서 문제는 뭐가 있어요? 정부에서 신공을 바쳐야, 내 몸값을 바쳐야 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 영조 시기에 신공값을 막 올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이네들이 어떻게 해? 액어노비들이 불만이 쌓이는 거야. 불만이 쌓이는 거야. 그래서 오늘날 강화문 가면 되게 우리 단체들, 뭐 개인들이 되게 데모 많이 하잖아. 시위도 많이 하잖아. 얘들 꼭 같이 가서 시위를 하는 거야. 뭐라고? 신공값이 너무 많다! 신공값 좀 다운시켜달라! 이렇게 막 요구하는 막 항의 시위가 막 휘발치게 일어난다는 뜻이야. 그래서 신하들이 보고 왕에게 보고하는 거야. 밖에 소란스러운데 무슨 일이냐. 액어노비가 된 애들이, 이번에 액어노비 된 애들이 몸값이 너무 비싸다고 내려달라고 데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신하가 왕에 이 새끼를 다 잡아 때려 죽여버릴까? 얘기한다고. 용조가 열받은 거야. 너 이놈의 새끼. 이 노비들도 나의 백성이고, 너도 너의 나의 백성이란 말이야. 근데 감히, 네가 무슨 권한을 가지고 노비들 때려 죽인단 말이냐. 당장에, 저네들의 요구사항이 뭔지 정확하게 알아보고,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나에게 보고해야 되는 게 신하의 의무 아니냐 말이야. 신하가 호통치죠. 딱 달려갔겠지, 신하가. 가서 알아봤더니, 몸값이 너무 비쌉니다. 몸값 좀 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신공값 좀 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지. 그 결과 나온 게 뭐가 되는 거야? 노비 공간법이에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액어노비, 공노비, 뭐, 이거 구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시험에 나온다고 포인트 얘기란 말이야. 구분이 됐다면 요거 잡아야 돼. 예전에는 주로 이거 했다고. 예전 기출을 보면 다 이거 했다고, 예전에는. 최근 기출 트렌드들이 바뀌어가고 있다고. 트렌드를 읽어야지. 왜? 우리 선택과 집중을 한다면, 이걸 전체를 다 모두 잘하면 좋겠지만, 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요걸 보라는 얘기예요. 이해 갔어요? 노비 공간법이 뭔지. 대부분 공부 못하는 사람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외우는 거예요. 영조 때 노비 공간법. 무슨 말인지 모르고 외우는 거야. 그럼 내가 물어봐, 학생들한테. 노비 공간법이 뭐예요? 물어봐. 잘 모르겠는데요? 영조는 맞아요. 그런다고. 그런 게 어딨어. 내용을 알고 외워 효과적인 거지. 그죠? 노비 공간법이 시행됐을 시기에 이렇게 나오면 영조인 줄 알아요. 근데 이 제도를 사료로 만들어준다고. 이게 뭐지? 이 시기에 사실 고르라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영조 엽조를 고르는 거든. 근데 영조 엽조 어떻게? 장난하게 많아. 책도 많이 만들어냈고, 업적 되게 많다고. 막 청계천 준설 공사부터 해서 엄청나게 많다고. 그걸 선택적으로 골라내는 문제야. 이건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오늘 시간에 되게 중요한 부분 했죠. 네. 향리 구분했죠? 상층향리, 하층향리. 그 다음에 이병노비가 액어노비가 되면서, 이병노비가 액어노비가 되면서 신공을 바쳐야 되는데, 전후기가 되면서 몸값이 비싸다고 항의했다. 그 결과 받아들인 게 뭐다고? 반영된 게 노비 공간법이었다. 오케이. 넘겨봅시다. 그 다음에 노비제도의 운영. 자, 일천즉전. 자, 볼까요? 일천즉천. 기초적인 거. 양부나 모 중에, 그죠? 양부나 모 중에 한 사람이라도 노나 비가 있다면, 노는 남자를 얘기하고 비는 여성을 얘기합니다. 태어난 이 자식은 무조건 노, 비가 된다는 뜻이에요. 일천즉전. 그 다음에 천자수모법. 천자수모법. 자, 봐요. 남자를 노라고 한다고. 그 다음에 여자를 비라고 한다고. 합쳐서 이제 노, 비라고 합치는 거예요. 근데 A라는 사람은 A라고 하는 주인집의 노였고, 여기 여자는 B라고 하는 주인집의 여였다고. 이 둘 사이가 눈 맞을 수 있지. 그럼 눈 맞아서 어떻게 결혼할 수 있겠지. 그럼 여기 자식이 태어나겠지. 그럼 이 자식의 소유주는 누굴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분명히 싸웠을 거야. 싸웠으니까 이런 법이 나타났을 거야. 왜? 신라를 싸웠을 거야. 왜? 노비는 재산이란 말이야. 노비는 재산이야. 매매 상속 증여의 대상은 뭐라고 했어? 인간도 아니라고. 재산이기 때문에 내 재산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얘기죠. 여기야. 수모니까 노비, 새로 태어난 아이의 엄마의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천자수모법이에요. 세 번째 갑니다. 노비 종모법입니다. 이건 고려시대도 조선까지 쭉 오는 거야, 이거. 고려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온다고요? 쭉 조선까지 온다고, 이게. 공통이에요. 근데 조선시대에 노비 종모법이라는 게 등장한다고. 이게 영조 때예요. 요거 일단 기본적인 거야. 아주 기본적인, 시험이 잘 나오는 거예요. 노비 종모법이란 또 보자고요. 자, 우리가 1592년 임질회란을 겪었다고, 임난을 겪었다고.
자, 임나는 결과, 자, 양반의 숫자가 되게 증가된다고. 양반의 숫자 증가되고, 대신에 양인과 노비 숫자는 감소돼요. 왜? 양인의 상당수가 양반으로 승격됐다고요. 원인은 군공을 세웠다. 전쟁에 나서 큰 공을 세워서 승진할 수 있었다. 군공을 세웠다. 군공을 세웠다. 합법적인 양반이 되는 방법이 있었죠. 납속책, 공명첩, 이거 나중에 별도로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신분 상승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대신 양의 숫자가 감소했어. 왜? 양반 노무 새끼들은 군대도 안 가고 여러 가지 혜택을 막 누린다고. 근데 나머지 힘든 일들을 다 양이 책임져야 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양의 숫자가 감소하고 있잖아요. 그죠? 양의 숫자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이거야. 봐봐. 양의 숫자를 늘릴 수 있는 방법 봐봐요. 자, 남노와 일반 여성의 양인과 결혼했다고. 눈이 맞을 수 있어. 그리고 여기 자식이 태어날 수 있다고. 그럼 이 자식의 승부는 뭐냐는 얘기지. 고려시대 일천 직전에 양 부모 중에 한 사람은 노나 비가 되면 당연히 그 자식은 노나 비가 됐겠지. 그지? 근데 이 신분이 좀 달라지는 거야. 왜? 노비 종모법이니까. 엄마의 신분을 따라간다. 엄마의 신분은 뭐죠? 양인이야. 그럼 여기는 자식이 양인이 되는 거야. 양이 된다. 아셨죠? 양이 되더라. 양이 되더라. 왜일까요? 왜 양인을 만들려고 할까요? 봐, 여기 있잖아요. 양반의 숫자가 증가되고 양인의 숫자가 감소했다고. 그래서 양인의 숫자를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만든 게 이거야. 군대 가고 세금 걷어들이고 요역에 동원될 인구를 많이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만든 게 뭐라고? 노비 정모법이에요. 오, 되게 많아졌어요. 노비에 대한 부분이지. 일천즉전, 천자스모법, 노비 정모법, 노비 공간법까지 되게 많아졌죠. 이제 가셨어요? 노비 제도는 이거 말고 더 많이 있어요. 기차 제도 더 있지만 최소한도 우리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이라면 하나, 둘, 셋, 네 개 정도를 기본으로 잡아주셔야 돼요.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역사는 예전에는 지배계층의 역사를 중심으로 다뤘다면 요즘에는 피지배계층의 역사도 되게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다. 유념해서 보셔야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318쪽의 사회제도 부분을 한번 넘어가 볼까요? 318쪽 사회제도 꼭 기억, 지금 하고 있는 게 사회 파트들이거든. 사회 파트는 꼭 나오는 게 한 문제에서 두 문제가 출제된다는 사실. 선생님 너무 쉬워요. 쉽지. 시험장에서 여러분들 맞힐 수 있는 정도 쉬운 문제가 나오겠냐는 얘기지. 왜? 얄팍한 수 가지고 시험장 가시면 안 돼요. 항상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합니다만 내가 공부량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확하게 하는 게 고득점하는 방법이다. 정확하게 하세요. 대충 많이 오늘 100페이지, 1000페이지 했다. 아무 의미 없어요. 내가 50페이지를 하더라도 되게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했느냐. 내가 얼마만큼 기억할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318페이지 사회 제도들이 나올 겁니다. 사회 시책과 법則들 막 이런 게 나온 게 있어요. 볼게요. 자, 농민보호책, 자벽금지. 농번기에 자벽을 면제하여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제하였다. 제면법. 자연재해를 이용해서 세금을 감면해준 제도다. 지금 21세기도 이런 제도는 있습니다. 21세기도. 고르대를 제한했다. 농민의 몰락을 막기 위해서. 이런 게 있죠, 밑에. 자모정식법 밑줄 그어볼까요? 자모정식법. 이자가 빌린 곡식과 같은 액수가 되면 그 이상을 받지도 못하게 한다. 가끔 우리도 지금 사회 뉴스 보다 보면 돈 1000만원을 빌렸는데 갚은 돈이 1억이더라. 이런 나쁜 놈들이 어딨어. 되게 어려운 사정이 되니까 돈을 급하니까 빌렸겠죠. 1금융권, 2금융권이 안 되니까 마지막에 사채를 빌렸겠죠. 그런데 이렇게 터무니없이 이렇게 하는 경우 종종 뉴스를 통해서 보죠. 토지 겸병 억제. 토지 겸병 억제. 토지 겸병 억제는 봐야 돼.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더 이게. 아까 잠깐 언급드린 깜빡 까먹었다. 선생님 얘기할 걸. 지주전어제 기억하시죠? 지주전어제. 그 다음에 병작반수제 기억하죠? 지주에게 땅을 빌렸다. 생산량 2분을 주인에게 가져가고 내가 가졌다.
근데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나의 땅을 빼앗기는 거다. 즉 지주가 전호 소장농이죠. 전호의 땅을 빼앗는 거다. 아주 요즘에 쓰는 걸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해볼까요? 요즘 용어로 한번 바꿔볼까요? 자, 선생님이 돈이 한 5억이 갑자기 필요했어요. 돈이 5억이 없었어요, 선생님. 선생님이 아파트를 담보로 잡혔어요. 은행에서. 그냥 빌려주질 않아요. 신용대출 거의 안 돼요. 요즘에 해줄 수도 않아요. 담보대출, 아파트 담보 있습니까? 담보할 게 있으면, 아파트 있습니다. 5억의 담보를 맡기고 내가 5억을 빌렸다고요. 근데 여기에 이자도 갚아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원금도 다 갚아줘야 한다고. 근데 얘가 선생님 빌리긴 빌렸는데, 예를 들어 선생님 능력이 부족해서 이자는커녕 원금도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은행에서 가만히 두지 않죠. 그럼 이 아파트 담보는 이 아파트를 갖다 A라고 하는 아파트라면 이 A라고 하는 아파트를 공매 처분을 해버린다고요. 법원에 넘겨버린다고요. 법원에서 어떻게 공매해버린다고. 그럼 여기 이제 이 집을 사고 싶었던 사람들, 개인들이 이걸 달라붙던 이 가격을 훨씬 더 낮은 가격에 사버린다고. 이게 공매라고 그러나요? 경매라고 바꿔서 경매 처분해버린다고요. 개인이 경매를 통해서 이 집을 구입하게 되는 거예요. 이 집을 구입하게 되면 여기 돈이 나오겠지. 그럼 은행에서는 어떻게 해요? 은행에서는 이 금액을 전부 다 은행이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은행에서 원금하고 그다음 이자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예요? 빈털털에 거의 남는 게 없겠지. 이런 방식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토지 겸비행위를 이해할 수 있어요. 약속된 금액을 갚지 못했을 경우에, 즉 2분의 1을 갖다가 내지 못했을 경우는 국가에서 지주에게 합법적인 방법으로 토지를 빼앗는 방법. 자, 이런 제도는 결과적으로 뭐죠? 고려의 민심이 떠나가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떠나가 있어요. 조선이 건국됐죠. 그죠? 조선이 건국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고려나 조선의 별 차이가 무슨 차이가 있겠어? 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 초기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서 불구하고 이게 고려 사람인지 조선 사람인지 구분하지 못할 정도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기대가 없어졌어요. 기대감이. 그게 그거 아니겠어? 보통 우리가 정치인들 보통 국회의원 선거 뽑고 대통령 뽑잖아요. 우리 21세기에도. 뽑을 때 어떻게 해요? 되게 잘할 것처럼 엄청난 공약들을 내걸고 나를 보내주세요. 국회를 보내 나를 청와대로 되게 많이 요구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선택을 하잖아요. 항상 뽑고 나면 우리 후회하지. 근데 A나 B나 별 차 없어. 나는 A를 찍었는데 후회스러워. 별 차 없어. B를 찍어도 똑같아. 왜? 시간이 지나가야만이 이런 내가 원하는 만큼의 발전, 정치 발전 속도가 이루어지는 거지. 괜히 비판 많이 해봐야 내 스스로 피곤해져. 그래야되니 해. 그냥 초월해. 초월하고 계시죠, 여러분들? 별 관심 없습니다. 일단 저보다 먹고 살아야 되니 공무시험 합격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권농정책. 권농정책 중에 얘가 하나 받고 우리 한 5년 된 것 같아. 기출부에 두 번째 볼게 정책. 성종 때 천자가 하늘에 제사를 지는 것이 원구단이다. 원구단에서 하늘에 제사를 드리고 사직을 세워. 사직은 농신에게 제사 지는 공간이라는 뜻이야. 우리는 농업국가이기 때문에 땅에도 농신이 신이 있다는 거야. 세워서 토지신과 오곡신에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또한 왕이 직접 농사 짓는 적전에 미치고 적전을 두고 시범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적전. 조선시대도 있죠, 이게. 대유둔전, 시범 보이는 거죠. 이게 이제 정조임금이 직접 화성 건립할 때 이 사람들의 비용을 대기 위해서 대유둔전을 직접 운영하죠. 그래서 왕이 직접 여기에 시범을 보이게 하죠. 즉 우리나라가 농업국가이고 왕이 이렇게 시범을 보인다는 거죠. 아마 선생님 기억에 아마 우리 예전 70년대 박정희 정부 때까지만 하더라도 대통령이 농사짓는 철이 되면 나와서 경운기를 몰아본다든가 트랙터를 몬다든가 모신기를 해본다든가 직접
예, 짧게 찍어서 TV에 이렇게 보도했던 것들을 기억하는데요. 이거 전부 다 뭐죠? 우리 사회가 그 당시에 농업 국가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성을 강조하게 나타난 행상들이다. 적점, 대유둔점. 그 다음에 그 원구단의 앞전에 잠깐 설명한 것도 같고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원구단은 이게 원래 이제 중국의 황제들이 즉위식을 하는 공간이었어요. 황제 즉위식을 원구단에 했다고. 그럼 황제 국가가 아닌 나라, 제국이라든가 왕 국가를 추구했던 나라, 우리나라 같은 나라들은 원구단이 아니에요. 이런 사각형의 이런 틀 안에서 이게 즉위식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원구단은 이거야. 우주를 이기는 황제. 우리는 이렇게. 근데 우리나라에는 원구단이 없었냐 물어본다. 있다고. 원구단 얘기 나오죠? 성종 때 원구단이 처음 있었다는 사실 기록이 나와 있다. 고려 성종 때. 조선에 있었냐 물어볼 거 아니에요. 조선도 있어요. 원구단을 직접 짓죠. 누가? 고종 황제가. 그리고 뭐가 되죠? 국가 이름이 대한제국이 되는 거예요. 자, 처음 기출 출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겠지. 우리 고종 황제 시기에 대한제국 시기에 처음으로 원구단이 설립되었다. 오, 맞아! 틀리지, 이렇게 되면. 왜? 고려 성종 때 이미 일단은 존재를 이미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게 문제 패턴이에요. 패턴이에요.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 사회시설, 흑창, 태조 때 흑창, 고구려 진대법을 개정했다. 고국천왕 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성종 때 의창, 흑창을 개칭했다. 흑창을 개칭해서 의창이라고 했다. 곡식을 더 많이 비축할 필요가 있겠다. 자, 볼까요? 내용. 평시에 곡물을 비치하였다가 춘궁기에 식량이 다 떨어져. 가을에 추수했던 양이 겨울 지날 쯤 되면 봄철 되면 곡식 다 떨어진다고. 춘궁기라고 하죠. 춘궁기에 관에서 보관된 곡식을 빌려주고 추수 후에 다시 거둬들이는 이건 빈민구제책이었다. 아셨죠? 상평장, 성종 때 개경과 석양 12목이 물가 조절 기관으로 설치됐다. 물가를 잡아야 되겠죠? 너무 올라가면 안 되겠죠? 평상시 쌀을 비축해 두었다가 흉년에 매매하여 물가를 안정. 지금 21세기도 이걸 같이 합니다. 우리나라 쌀이라든가 그 다음에 다른 육가공이라든가 그 다음에 채소들도 냉동 보관해서 조절을 하죠. 풀죠. 국가에서 가격이 너무 올라갔는데 그럼 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또 떨어졌다면 국가에서 매입하고 조절하는 기관을 가지고 있다. 제2보, 강종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일정 기금을 마련한 뒤에 빈민구제로 사용됐다. 동서대비원, 개경의 동쪽과 서쪽입니다. 재작년 기출이죠. 개경과 서경에 동서대비원을 설치했다면 안 돼. 개경의 동쪽과 서쪽에 대비원을 설치했다. 네. 됐죠? 백성들이 의료 혜택을, 가난한 백성 의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즉, 환자 치료와 빈민규를 담당하였다. 문종 때 동서대비원을 확대됐으면 서경에도 분사 하나가 생기기도 하였다. 주에. 해민국, 백성들의 치료와 의학을 담당했다. 해민국. 우리 동네 약국이 해민 약국이 있습니다. 아마 약사님 따님이 아마 귀여운 따님이 해민이 아니었을까요? 네, 해민 약국. 해민국은 백성들의 치료와 약을 구입할 수 있는 것이었다. 구제도감 구급도망. 2019년도 기출. 살짝 적어보다. 해가 바뀌어서 재작년 기출이 됐겠죠? 구제 자르시고 구급 자르시고 도감 무슨 의미? 임시관청. 자, 각종 재해가 발생했을 때 임시기관으로 설치하여 백성들의 구제에 힘썼다. 네, 백성 구제 역할을 했다. 법률과 풍속, 관습법을 중시했다. 고려는 중국의 당률을 참작한 71개조의 법률이 시행됐으나 대부분 간습법을 따랐다. 간습법을 따랐다. 그래서 이걸 대당률을 따랐다 이런 표현을 쓰죠. 봐봐요. 고려와 조선에 다 법이 있다는 거야. 네. 법이 있지만 법이 두 개다.
소략하여 이런 단어가 나오죠. 양이 많지 않아서 이렇게 뜻이죠. 고래 범죄로 규정하지 않는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말이지. 예를 들어서 그렇지. 20세기에 컴퓨터 범죄가 없었다고. 컴퓨터 자체가 많이 보급되지 않고 컴퓨터라는 걸 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리고 컴퓨터로 범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없었으니까. 21세기가 되면서 어떻게 컴퓨터 해킹이라든가 여러 가지 범죄가 막 늘어나죠. 은행도 해킹할 수 있고 남의 뭐 어떤 비밀사항들 털어나갈 수도 있을 거예요. 이때 고려시대는 대당류를 참조하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조선시대는요. 대명류를 참조했다. 즉 당나라의 법과 명나라의 법을 참조했다 이런 뜻이 돼요. 지금까지 가장 많이 나오는 기출의 포인트. 그 다음에 형벌 적용 볼까요? 형벌 적용. 박스부터 한번 봐보세요. 글자 한번 동그라미 쳐볼까요? 태장도 유사. 동그라미 한번 쳐봐요. 태장도 유사. 자, 태형, 장형, 도형. 다 때리는 거야. 그 다음에 도형은 감옥에 가두는 거야. 태장도 볼까요? 네, 태장도. 태형, 자형, 도부처. 이건 지방간이 내릴 수 있는 형벌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면 태장도 유사. 사람을 유배로 보내거나 사형시킬 수 있는 건 지방간의 임무가 아니에요. 이건 중앙으로 올려 보내야 됐어요. 지방간이. 이거 누구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네, 왕이 사람을 죽이고 결정하고 유배 보내는 것들은 전부 다 왕이 하는 겁니다. 우리 경찰 시험에 하나 이게 나온 게 있어요. 궁형. 고려나 조선은 궁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유일하게 뭐죠? 태장도 유사. 태형, 장형, 도형, 유사. 궁형은 중국에만 있는 제도인데 우리 경찰 시험에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죠. 우리 고려와 조선은 태형, 장형, 도형, 유형, 사형, 궁형이 있었다. 궁형은 이거 뭐냐면 참 말을 못하겠다. 네. 여러분 읽으시기 바랍니다. 중국에만 있습니다. 이 궁형을 당하고도 유명한 아저씨가 하나 등장하죠. 중국의 역사가 사마천의 그 유명한 사기를 편찬하죠. 이런 게 나올까 했는데 다 나왔다고. 수업 시간에 전부 다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업을 충실히 들었던 친구들은 궁형을 알죠. 근데 궁형을 그냥 왜 안 나오겠죠? 그냥 무시했던 친구들은 틀리는 거야. 이게 뭐지? 들은 것 같은데?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형벌 적용 볼게요. 중죄, 반역죄와 불효죄, 반역죄와 불효죄. 밑줄 볼까요? 반역죄는 시대를 불문하고 어느 시대, 어느 나라든 가장 중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21세기도 마찬가지, 반역죄. 우리나라를 배신하고 도망가는 사람들 되게 심하게 다루겠죠. 자, 봐봐요. 형벌을 어느 형벌을 다루는지, 중죄를 보자고. 어느 중에 다루는지. 고려와 조선이 좀 다르다는 말이에요. 이걸 비교해서 시험에 출제되겠지. 고려, 반역죄와 불효죄. 반역죄와 불효죄다. 조선도 마찬가지 반역죄 이렇게 있을 거예요. 반역죄. 조선은 불효죄가 중죄에 포함되진 않았어요. 법적으로 봤을 때. 조선은 뭘까요? 이렇게 출제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또는 요거에서 살짝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지. 반역죄와 불효죄. 조선은 뭘까? 반역죄와 이거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걸 물어본다는 거예요. 출제자들이. 뭐 같아요? 아실 분도 있을 거고 그럼 조선은 불효죄는 심하게 다루지 않았다는 뜻인가요? 이렇게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 수 있겠죠. 그죠? 네. 숙제를 한번 내볼까요? 숙제로? 내가 찾을 수 있을까? 찾을 수 있어요. 아니면 선생님 얘기해 줄 수도 있어요. 네. 이걸 구분하고 이것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반역죄야, 불효죄, 조선은 반역죄야, 뭘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곧 나올 것 같은데. 그 다음에 형벌의 종류 볼까요? 형벌의 종류.
요것 좀 기출됐네요. 기향형을 받은 자가 자기 부모상을 당해서 유형지에 도착한 7일간의 휴가를 줍니다. 7일의 밑줄을 볼까요? 또한 70세 이상의 노부모를 두고 봉양할 가족이 없는 경우에 형벌 집행을 보류한다. 70세 이상의 노인 죽었습니다. 보류합니다. 형벌에는 태장도 유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실형주의, 실제 형을 집행한다는 뜻이죠. 실형주의를 채택하였다. 됐죠? 때로는 범죄자가 동을 납부하여 처벌을 면제하는 수속법이 있잖아요. 동에 몇 줄 것입니다. 우리 21세기는 이제 보석금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누구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신분이 고위 관료들이에요. 네. 고위 관료들은 귀족들에 해당되는 건 누구나 다 이렇게 보석금 내고 나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향향, 다음 페이지 320페이지 기향향. 고려시대만 있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기향향이란 개경에 살지 못하게 하는 것, 즉 특권을 빼앗아 버리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삼원신수법, 신문이나 재판시 현관 3 이상 입회하여 조사하고 재판하는 제도, 삼원신수법. 뭐랄까요, 공평? 억울함이 없게끔 만들겠다. 3심제죠. 사형수의 경우 3심제를 실시하게 되었다. 3인 이상의 재판관들, 그 다음에 사형을 시켰을 경우에 3심제, 한 번 재판, 두 번 재판, 세 번 재판. 왜? 그 사이에 진범이 밝혀졌을 경우에 되게 억울할 거 아니에요. 이걸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었다. 풍속, 상장제례. 풍속, 상장제례. 자, 볼까요? 장례와 제사에 관한 의견은 유교적 규범을 시행하는 정부의 의도와는 다르게 대체적으로 토착신앙과 밑줄 긋고 그 다음에 불교 밑줄 긋고 도교, 토착, 불교, 도교. 토착신앙, 불교, 도교 방식으로 풍속을 따르더라. 불교 행사인 연등회와 그 다음에 팔관회 등이 있었다. 구분해 볼까요? 연등회 뭔지. 순수 불교, 부처님 오신 연등불 키우는 거 거리보다. 이거 설명드렸죠, 앞전 시간에. 뭐예요, 연등회는? 이번에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됐어요, 유네스코에. 꼭 잡으셔야 돼요. 2020년 12월에. 한 달밖에 되지 않았으니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국적 시행이고 국초에 1월 15일 날, 현종이 2월 15일 날 부처님의 공덕을 기원했다. 팔관회. 토착신앙, 도교, 불교가 결합된 행사였다. 개경이 11월 15일, 서경이 10월 15일. 즉 평양이 더 빨랐다는 뜻이에요. 평양이. 왜? 추위가 더 빨리 해야 돼. 그래서 서경이 10월, 개경이 11월. 겨울에 행한 기후제 성격이기도 하다. 군신이 참여하여 국가와 왕실의 태평 기원을 했다. 그러니까 국가의 어떤 앞으로 잘 되주기를 위해서 기원하는 것들. 이때 특이한 게 세 번째 게 들어있습니다. 지방간과 예구인 진상이 허용됐다. 즉 요즘 말씀 뇌물이 허용됐다. 특히 아라비아 상인들, 대식국들, 일본 상인들, 그 다음에 북방 민족들이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뇌물을 줄 수 있는, 나쁘게 표현한 뇌물이고요. 여기서 진상이 가능했다. 됐죠? 명절은 안 하셔도 돼요. 이거 하는 건 보신 분만 읽어보시고 일반 공무원시험을 준비하시면 명절 안 하셔도 돼요. 이건 처음에 출제되지 않습니다. 향도는 우리 저하고 1교시 때 한번 한 것 같아요. 그죠? 농민들의 공동체 조직이죠. 오른쪽 볼까요? 매양활동 하는 무리를 향도라고 하였습니다. 매양은 불교 신앙의 하나로 이기가 닥쳤을 때 대비하여 마을 뒷산에 향나무를 잘라다가 앞 바닷가에 매설한다. 즉 미륵불이 와주기를 기원하는 부부이다. 아셨죠? 미륵불과 밀전과 관련있다. 그리고 어떤 미래지향적, 미래불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데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지. 그거밖에 없다. 향도 활동의 변화. 초기 향로는 신앙적 성격이 강하였다. 매양 활동을 하면서 대규모 인력이 동원되어 불상, 석탑, 그 다음에 불상, 석탑, 종도 빠졌다. 해보자.
불상, 그다음 석탑, 그 다음에 사원, 절도 지어야 돼. 그러니까 종도 하나 넣어주고, 그 다음에 사원, 절을 얘기하는 거죠. 예. 이런 용도로 주로 많이 사용되더라. 후기는 조금 바뀌었죠. 네. 혼례와 상장례 등 말 공된 조지가 있다. 그리고 조선 후기가 되면 완전히 달라지죠. 조선이 되면 어떻게 상두꾼으로 완전히 바뀌죠. 상을 타고 난 다음에 마을의 젊은이들이 장지까지 이동해서 매장까지 하는 풍습을 갖다가 향도의 발전사로 보고 있는 거죠. 사회 파트에 나올 수 있는 요소들인데 이건 이미 다 기출이 되어 있어요. 기출 문제 풀면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오긴 한데 확률적으로는 좀 출제 빈도수 좀 떨어진다 봐야죠. 왜? 기출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혼인과 여성의 지 볼까요? 네. 혼인풍습 일부 일처제 일반적 현상. 남자가 여자 집에서 사는 형태인 남기 여가원 모습이 보인다. 네. 일부 일처제. 그 다음에 남기 여가혼이 보인다. 이건 고려 시대부터 조선 전기까지. 예. 남녀가 결혼을 하게 되면 남자가 여자 집에 들어가서 사는 것. 언제까지? 아이를 낳고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산다. 도대체 무슨 얘기야 그러면? 여자 집에 우리가 노동력을 제공하는 의미다. 일종의 뭐예요? 남기영 우리말로 번역하면 대릴사회제와 유사해요. 네. 고구려 대릴사회제와 유사한데 이게 조선초까지 왔다. 그래서 상당수의 친구들이 예. 상당수의 친구들이 결혼하고 여자 집에 들어가서 노동력을 제공하게 됐다. 남기 여가원이라고 합니다. 조선 후기가 되면 친형제로 바뀌죠. 이건 후기입니다. 조선 후기가 되면 친형제로 바뀝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바로 여자가 남자 집에 들어가서 사는 걸 의미합니다. 이걸 친형제라고 합니다. 네. 여자가 이제 시집 간다는 용어, 이때 나온 용어들이야. 여기 남자들이 들어가면서 장가 간다는 용어들이야. 이 의미를 잘 아셔야 돼. 네. 봐, 선생님은 결혼했어. 응? 결혼했는데 선생님은 장가를 가지 못했네? 장가를 가고 싶어. 무슨 얘기야? 여자 집에 들어가서 노동력도 제공, 여자 집에 살고 싶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시집을 간다는 얘기는 요즘에 거의 없는 얘기들이지. 그죠? 근데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이 용어 선택을 잘 못하고, 친구들끼리, 여학생들끼리, 시집 언제 갈 건데, 이게? 시집 왜 가? 재벌 2세 아니고서 갈 이유가 없잖아. 재벌 2세야 되게 물려받을 욕심도 있고, 그죠? 집도 물려받을 욕심도 있고, 그냥 시집 간다는 용어를 써도 상관없겠지. 근데 신랑하고 같이 집을 둘이 살 텐데 집을 얻어서. 그건 시집이라는 용어를 할 수가 없는 것이. 결혼했다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낫지. 장가, 시집이라는 용어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시대가 바뀌어 있어요. 그 다음에, 근친혼 모습을 한번 볼까요? 근친혼 모습 볼까요? 동성성. 고려 초에 왕실의 친족 간의 혼인이 성행하였다. 중기 후부터 여러 번의 급례에도 불구하고 사라지지 않았다. 여성의 지는 꼭 적어놓은 게 있어. 필요한 게 있어. 여성의 지가 정도 어느 정도일까? 고려 여성의 지는 21세기 여성과 대등하다. 단 차이점은 뭐가 있냐? 과거 응시만 불가능하다. 그런데 21세기 여성 뭐죠? 과거 응시가 가능하죠. 요 차이만 있을 뿐이야. 그만큼 고려 여성의 지위가 되게 높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대등했다. 다음 페이지. 재산 상속 n분의 1입니다. 속된 말로 해서. 부모 유산은 자녀에게 골고루 분배하였다. 상속받은 여성의 재산은 혼인을 해도 자신의 명의로 재산권 행사했다. 남편이 죽으면 재산의 분배권을 아내가 가지게 되었다. 밑줄. 아이들이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엄마가 분배권을 가지게 되었다. 호적 등록. 태어난 순서대로 남녀 구분 순서대로 했다. 여성도 호주가 됐어. 호주 밑줄 봐요. 여성 호주. 우리는 21세기 이명박 정권 때 겨우 여성이 호주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성이 결혼하기 전까지는 호주가 될 수 없었다고, 그 당시에는. 엄마, 아빠로 돼 있었다고. 이런 경우가 있지. 여성이 밖에 나가서 살다 보니 아이를 출산할 수도 있어. 근데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호주가 될 수가 없어 아이를 갖다가 자기 자식 친자로 올릴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됐다고. 그래서 아버지 아들로 또는 아버지 딸로 호적에 올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건 되게 이상하잖아요. 분명히 아니잖아요. 이명박 정권 때 가야 겨우겨우 여성도 호주가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성 혼자 독립에 나가서 여러분 집을 자기 이름으로 등록하면 자기 호주가 되는 거예요. 집 호자니까. 호주가 되면서 어떻게 해요? 혹시 자식을 낳게 되면 자식을 등록할 수 있다. 봐요. 고려성이 지었대요. 엄청 높죠. 21세기가 비싸다고. 제사, 윤행입니다. 돌아가면서 합니다. 큰아들, 작은아들 구분해서 돌아가면서 윤회봉사를 합니다. 돌아가면서 한 번씩. 그런데 아들이었을 때는 양자를 드리지 않습니다. 딸이 제사를 지냅니다. 양자를 드리는 것은 조순국이라고 적어놓으세요. 조순국의 양자를 드립니다. 상복제도, 친가와 애가의 차이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남기 여가혼, 서류 부가혼이라고 합니다. 별표가 저 앞에. 남자가 여자를 장가를 가서 어느 정도 생활한 후에 남기 요구는 일반적이었다. 사이가 처가의 호적이 입적하여 처가에서 생활하는 경우도 많다. 남기 여가혼. 아까 설명드렸죠? 요 두 개 구분하시면 돼요. 시점 잘 구분하셔야 돼요. 시기를 거의 물어보는 시험입니다. 내용을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야. 시기를 물어보는 시험입니다. 그다음 음서 혜택. 사이와 애손까지 음서 혜택이 있었다. 그래서 고려시대는 내가 공부를 못하면 관직에 나갈 방법은 장가를 잘 가면 돼. 네. 사이에까지도 음서 혜택이 주어졌다. 조선하고 정반대죠. 조선은 한계가 딱 줄어져. 친자 1인에 한해서만 가잖아요. 여기는 되게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와 함께 공을 세운 사람의 부모는 물론 장인과 장모도 함께 상을 받았다. 여성의 제가는 비교적 자유롭게 이루어졌다. 제가의 자유. 그 대표적인 게 천추태후를 들 수 있어요. 왕실에서도. 김치한과 살고 자식까지 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왕실은 물론일 뿐만 아니라 밑에 하층 계층들도 여성의 제가는 자유로워졌다. 그 소생의 자식도 차별을 두지 않았다. 고려시대는 태종 때부터 어떻게 첩의 자식들, 그죠? 서자와 을자들은 차별을 두죠. 관직에 문과시험 보지도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또 승진에 제한을 두죠. 이걸 한품 소용제라고 하죠. 한품 소용제라고 하죠. 이만큼 고려 여성의 지위는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다. 그죠? 네, 조선의 여성은 달라졌죠. 중기 이후, 임질왜란 이후부터 어떻게 가요?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하늘과 땅. 그래서 대부분 우리 남성들이 밖에 나갔을 때, 친구를 만났을 때 아내를 소개할 때 이렇게 하죠. 우리 집사람이에요. 조선시대 사고가 된 사람. 항상 우리 집에 있는 사람의 뜻이야. 우리 안사람. 항상 우리 집 안에 있는 사람의 뜻이야. 요즘에 여성이 안에 있나요? 집에만 있나요? 아니잖아요. 다 직장생활하고 자기 경제활동을 하잖아요. 잘못된 표현을 지금도 쓰고 있는 남성이 되게 많습니다. 혹시 이 지금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면 오늘 당장 집에 가서 해야 할 일 보겠습니까? 아빠를 설득시켜줘야 된다. 앞으로 아빠와 엄마를 밖에 애출했을 때, 아빠 친구를 만났을 때, 엄마를 소개할 때 우리 집사람, 우리 안사람이라고 하시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좋은 말 있잖아. 아이프. 그죠? 아내. 이런 단어 써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젊은 친구들도 이걸 나중에 결혼해야 되는 모르고 자기도 모르지? 그게 맞는 말인 양. 안사람, 집사람 소개한다는 뜻이에요. 왜? 성리학이 발전하게 되면 여성은 절대 밖으로 나갈 수 없어. 왜? 결혼한 여성은요, 두 사람의 남자를 볼 수 있어요. 남편, 아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조선시대 여성들 어떻게 밖에 외출할 때 얼굴을 가려야 돼요. 어떻게? 길다는 치마, 이걸 장치마라고 해요. 장치마 올려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눈만 보면서 앞을 향해서 가야 돼요. 왜? 애간 남자를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조선시대 왕실에서 하는 게 그게 뭐야? 이게 수렴청정이야. 수렴청정이야. 수렴청정이란 뭐예요? 자, 어린아이가 왕이 됐어. 어린아이가 왕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
엄마가 여기서 대신 섭정을 해준다고. 수렴이라는 거 이거야, 그죠? 앞에 발을 쳐놓는다는 얘기야. 왜? 앞에 대신들이 왕의 엄마를 볼 수 없는 거야. 못하게 만드는 거야. 왜? 여인이잖아. 결혼한 여성이잖아. 그래서 아들과 남편을 볼 수 없는 그 대신들을 직접 얼굴 볼 수 있게끔 발을 치는 거야. 이걸 수렴, 정치를 정치를 듣는다. 이런 뜻이에요. 대신들이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세요. 이 얘기를 듣는 거예요. 이걸 수렴청정이에요. 예, 그래서 조선시대에 전후기가 되면, 중기부터도 그러습니다. 중기부터, 명종 때부터 벌써, 이런 현상이 등장하죠. 그만큼 조선의 여성과 남성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였어요. 그래서 수렴청정이라는 단어도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리학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습니다. 신분 질서 되게 강조하죠. 지금의 질서 유지를 그대로 끌고 나가려고 하는 거죠. 변화를 싫어하죠. 어떻게? 보수화되죠. 보수화되면 어떻게 할까요?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네, 하나의 권력이 계속 집권하게 되면 되게 보수화되고 부패하고. 대표적인 게 우리 역사를 통해 잘 드러나고 있다 보시면. 참고로 그 밑에 있는 사료들이 있어요. 시간 강의 다 읽지는 못하겠지만, 요 밑에 있는 사료들을 여러분들이 꼭 읽어달라는 얘기 아셨죠? 이렇게 해서 오늘까지 수업을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문화 파트를 할 텐데요. 문화 파트는 양이 되게 많기도 하고 또 중요하기도 하고 우리 신라와 고려와 조선시대 문화 파트를 묶어서 우리 출제자들이 보통 5개에서 맥심 7개까지 출제될 수 있어요. 이게 정치 파트 다음으로 문화가 되게 시험이 많이 출제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오프라인 수업에서 문화사 특강까지 할 정도니까 문화에 대한 부분을 정치사 다음으로 중요하게 여기시면 돼요. 아시죠? 그 다음 문화사 시간에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 이루어지는 사실을 이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